이렇게 날짜 정리된 거는, 날짜로 올라간 거는 그 날짜고 아직 내가 정리 못한 거. 밑에는 우리 수업했던 거.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등등등등 그날 안 온 애들을 요거 링크를 이렇게 보내주고. 이거 보내면 가서 꼭 그냥 영상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눌러. 구독 좀. 그런 건 아니야. 근데 구독은 눌러놓으면 뭐 계속 알려줄 거니까 뭐 이렇게 올려놓긴 해요. 아무튼. 근데 막 들어가서 막 정리를 하고 이런 건 아닌데, 근데 일단은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해요. 이게 자 하나 이렇게 보면은 시고 뒤에 넘어가면은 소설이고, 그치? 그리고 내가 종이의 재질도 상당히 두꺼운 걸로 드렸죠. 예전 같았으면 여기 그냥 내가 다 이렇게 뭐 메꾸라고 했을 텐데 이제 친절하게 그냥 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부담감은 좀 덜하단 말이야. 고3인데 뭐 이런 거를. 근데 이제 찾는 연습이랑 생각하는 연습들은 해야 된다는 말이지. 그랬을 때, 자, 우리 시의 개념 모르진 않아요. 자, 시의 내용, 주제, 이제 그냥 바로 얘기하자. 자, 주제 찾기 뭘 하라고? 상황과 배경 속에서 느껴지는 화자의 정서, 태도. 정서 안 드러날 수 있지? 그때는 태도, 이 사람의 그리고 생각, 행동까지 좀 더 넓게. 무슨 생각하지? 이 시인들, 이 화자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가 우리가 내용과 관련돼서 읽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야지? 무슨 생각하지? 또 더 중요한 거, 뭘 보면서? 그걸 우린 뭐라고 해? 시적 대상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화자가 어떤 대상을 바라보면서 어떤 정서, 태도, 생각을 갖고 있느냐, 배경 속에서, 어디에서. 그 수능 특강에 우라지오 항구에서 뭐 이런 식으로 그것도 있잖아. 그건 배경이잖아. 거기에서 무슨 생각했는지 그 내용이 기억나면은 아 집에 가고 싶은데 못 가는 상황 딱 나오잖아. 그치? 자, 그래서 화자가 어떤 대상은 그러면 모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심지어 추상적 대상까지도. 그치? 관념, 생각. 광동군은 기억날걸? 여기 없네. 야 어디 있냐? 슬픔이 기쁨에게. 슬픔이라는 정서. 그치? 아 했니? 맞아. 그리고 슬픔이라는 정서.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추상적인 정서까지도 우리는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심지어 화자는 사람만 되니? 아니야. 사물이 화자가 될 수 있어. 화자인 척, 시인이 그 사물인 척하고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 대상을 우리가 읽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대상이라고요. 무슨 대상 보고 무슨 생각하는지가 중요한 거고, 무슨 대상 보고 무슨 정서가 일어나는지가 중요한 거고. 그치? 그럼 정서나 태도는 그냥 두 개야, 두 개. 기쁘거나 좋거나 안 좋거나. 요새는 내가 조금 더 나아갖고 슬프기만 하지 않고 빡치는 상황도 있지. 약간 빡치는 열받는 상황, 안 좋은 상황. 그때 우리는 항상 서술어랑 수식어 보라고 했는데 이건 문장을 정확하게 읽으면 돼요. 문장을 정확하게 읽으면 돼요. 알겠지? 자, 대표적 상황인데 우리 고전에서 대표적 상황을 한번 해보자. 자, 고전에서 우리가 대표적 주제의식. 이게 주제의식과 많이 맞닿아 있지. 이별 노래, 이별가. 또 자연 속에서. 근데 이 자연 속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자연을 무한정 좋아만 하지는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 자연 속에서 무슨 노래냐? 어떤 삶의 회한을 담고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유교적 가치관. 고전시가 우리 6월, 9월에 뭐 나왔더라? 6월 달에는 오구가 나왔고 9월 달에는 뭐 나왔니? 정철의 시조. 정철의 시조들 나왔지. 그치? 또 정철의 시조 말고 또 뭐 나왔어? 시조 2개 나오고. 중중중중중중중. 자, 봅시다. 9월 모의고사. 뭐 외우는 건 아니에요. 그냥 보면 우리가 기억나면 되는 거니까. 자, 보자. 여기서 연시조 하나 나왔죠? 호화곡. 호화곡은 아이를 부르면서 자연 속에서 너무 즐거워라는 거지. 오케이? 시조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6월 달에는 이제 가사가 나왔고요. 그러면 수능에는 뭐 나올까? 둘 다 준비해야지. 시조 가사 연결해서 나올 수도 있고. 알겠지? 그래서 좀 이렇게 뭐 고려가요 쪽은 여전히 좀 안 나오지 않을까? 그래도 나중에 짜투리 시간이 되면 좀
해야 될 것 같고, 알겠지? 자, 그러면 고전 시간은 대부분 이런 가치관들을 드러내는 주제의식, 대표적 상황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자연 속에서도 유교적 가치관이랑 연결될 수 있니? 있지. 자연 속에서 너무 즐거운 것도 역군이셨다. 임금님 덕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도 연결될 수 있고. 이별가는 이별의 상황을 마치 유교적 가치관을 반영해서 우리가 이별가로 보낼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우리 송비인곡, 삼위인곡 아니니? 임금을 사랑하는 마음이지만 여성적 화자를 드러내면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는 그런 상황도 있어요. 자, 그게 이제 현대로 넘어옵시다. 그럼 현대로 넘어온다고 이별하지 않아? 똑같아. 이별가야. 그래서 이번에 현대시에서 우리가 이별에 대한 노래가 초반부에 다 나왔잖아요. 초혼, 이별가. 기억나? 기억나지? 그치? 자, 또 자연 속에서 어떤 즐거움 이런 노래보다 자연의 대상을 보면서 자연물을 보면서 뭔가 성찰하거나 깨달음을 얻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어떤 정서에 대한 자신의 어떤 너무 좋다 이게 아니라 자연물을 보면서 깨달는 경우가 많죠. 이번에 그 수능 특강에서도 뭐 오렌지 이런 것들도 있고 낙화 이런 것들도 있고. 자, 세 번째는요. 여전히 유교적 가치관을 반영하지만 우리 유교적 가치관에서도 특히 조선 초기에 우리 왕위를 찬탈한 사람이 누구냐? 조선 초기에 내가 왕의 세상인가? 세조. 그치, 세조, 수양대 본이 조카의 왕위를 찬탈하면서. 그럼 그거는 유교적 가치관이기도 하지만 부정적 현실이에요. 누구 입장에서는요? 생육신, 사육신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유교적 가치관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확대시켜서 부정적 현실. 이 부정적 현실은 어떤 시대 상황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자신의 개인의 성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시대적 부정적 현실은 일제강점기, 독재정치, 그리고 산업화라고 더 세분화시킬 수도 있으면 좋죠. 일제강점기, 그리고 독재, 그리고 산업화. 이런 식으로 시대 상황은 조금 더 부정적 현실로 연결될 수 있으면 좋다. 그래서 고전과 현대는 그렇게 뭐 주제적 양상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어요, 사실. 근데 부정적 현실은 이제 개인에 대한 부정적 현실은 남들은 이제 다들 이렇게 뭐 하려 하는데 나는 소시민적인 나의 모습은 부끄럽구나, 뭐 이런 것들도 있죠. 그래서 어떤 개인에 대한 성찰로도 갈 수 있다. 아니면 시대에 대한 한탄으로도 갈 수 있다. 뭐라는 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주제의식이란 말이에요. 주제의식은 여러분들이 담백하게 그냥 넣어주면 돼. 이런 식으로. 행을 읽어야 된다. 문장을 읽어야 된다. 문장을 읽어야 된다. 또 연마다 정리해야 된다. 자, 이게 수능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독해를 해야 되고, 뭐 논술 하시는 분들은 특히 뭐 보기 조건에 맞춰서 찾으면 되는 게 아니라 독해하고 나서 찾아야 돼. 그 독해하는 게 뭐 얼마나 걸린다고 이제 뭐 1분 이내 독해 되잖아. 시들 안 되니? 해볼까? 요거 오른쪽에 이렇게 옆에서 썼어야 되는데 대표적 주제 미안하다. 알겠지? 미안해. 이런 상황이 이렇게 고전으로 미안해. 여기 옆에 써야 되는데 요거는 그냥 복습하는 차원에서 쓰세요. 작게 보니까 내가 몰랐어. 자, 그럼 한번 해보자. 우리 독해 한번 해보자. 자, 넘어가서 자, 여기 갈래복합 7번이라고 해서 제가 드렸던 작품 찔레 한번 해봅시다. 자, 찔레. 기존에 했던 작품들을 좀 빼고 제가 이렇게 좀 넣어놨어요. 찔레. 자, 찔레 가지고 지금 무슨 주제의식인지, 무슨 상황인지, 그리고 생각들은 뭐지. 자, 빨리 체크. 시간 드릴게요. 1분 30초 드릴게요.
자, 어떤 대상을 보고 있는지 자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빨리 찾을 수 있으면 좋은데 혹시 찔레라는 단어 뭔지 아니? 꽃 맞아. 모르는 사람 혹시 몰랐던 사람 찔레라는 단어 몰라? 오케이. 그래서 제목이 무슨 의미인지는 우리가 그럼 여기 바로 제목에서 뭘 드러내 준 거야?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 오케이. 그렇게 잡아주는 거지. 항상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목을 먼저 보고 들어가라는 얘기가 일부 맞는데 우리는 지금 공부하는 입장에서 내신 공부 시험 범위 정해진 거잖아. 그치? 그때는 제목을 무조건 공부하고 나서 얘가 확정 지어져야 돼. 이거 무슨 뜻이지? 그럼 이걸 뭘 말하는 거지? 근데 처음부터 만약에 이 대상이 뭔지 모를 수도 있어. 그때는 우리가 수능에서 처음 보는 작품도 있잖아. 그치? 그럼 그때는 제목이 큰 의미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수능 특강이라고 하는 수능 완성이라고 하는 시에 있어서는 제목이 무슨 의미인지는 확실히 만들어주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지? 자, 보자. 어디서 끝나야 돼? 여기까지 끝나면 되겠죠? 꿈결처럼 초록이 흐르는 이 계절이다. 그냥 이렇게 한번 잘라주시고. 그렇죠? 그럼 꿈결처럼 초록이 흐르는 이 계절입니다. 라고 하는데 초록이 흐르는 이 계절. 뭐가 드러났어? 배경. 무슨 배경 같아? 계절적 배경인데 초록이 흐른대. 여름 같아? 근데 여름이다 라고 했니? 여름인 것 같지? 그럼 자, 배경 체크. 초록이 흐르는 이 계절이니까 좀 체크. 화자의 생각 중심은 이런 계절 속에서 자, 그리운 가슴 가만히 열어 한 그루 찔레로 서 있고 싶다라는 화자의 생각이지. 정선이? 선생님 정서 그립다라고 하는 이거 아닌가요? 자, 그럼 뭘 그리워하고 있어? 그리워하는 대상 아직 모르겠어. 안 나왔으니까. 그치? 그러면은 우리가 질문을 던져놔야 된단 말이야. 나중에 해소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그리운 가슴을 열어둔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지. 그리운 가슴을 열어둔다라는 건 뭐야? 모르지. 모르겠지. 혹시 가슴을 어떻게 열어두냐? 이런 표현이 뭐야? 근데 이런 표현이 뭐야? 이게 오늘 해야 될 이미지, 감각이란 말이야. 야, 연다라는 거는 우리가 물리적인 속성이니 추상적인 속성이니? 오픈 your heart. 하트? 하트 열 수 있어? 안 되지. 그럼 추상적 대상을 어떻게 했어? 구체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라고 하는 표현 방법이 몰라도 질문을 던지면은 거기서 조금 더 생각하면 잠깐만 이건 모르겠어. 그리운 가슴을 열으라는 말은 난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데 일단 문장을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해. 어떻게 가슴을 열어? 그럼 여러분들이 독해를 할 때 질문을 던져놓으라는 얘기야. 그래서 문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넘어가는 거. 이거 독서뿐만 아니라 문학에서도 너무 요구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운 가슴을 꽁꽁 싸매는 게 아니라 연다는 얘기야. 그리운 가슴을 열라는 얘기는 그때 의미 파악. 첫 번째, 그리워한다. 두 번째, 그리움을 풀어낸다. 어떤 느낌이니? 뭔가 해소하는 느낌이 들 것 같기는 해요. 그 행위로 통해서. 근데 그것까지 못 가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 못 들어요. 하면 이상하면 느껴야 된다고. 이상한 거는 느껴야 된다고. 오케이? 자, 근데 이 사람의 의도, 목적, 생각은 이거잖아. 찔레로 서 있고 싶다. 그럼 이 사람의 주된 생각은 뭐야? 찔레라고. 다 찔레 되고 싶다고. 오케이? 자, 한 그루 찔레로 서 있고 싶다. 그럼 우리 한번 또 찾아보자. 찔레. 가을에는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해서 뭐 살이 많이 찌죠. 그 찔레는 아니겠죠. 살이 찔레도 아니겠죠. 이미지. 자, 구체적 이미지. 이런 거란 말이야. 이런 거 같아. 찔레나무, 찔레꽃. 오케이? 뭐 더 좋으면은 뭐 찔레가 언제 피느냐 이것까지 알면 좋지만 그것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바라니? 자, 그럼 찔레로 서 있고 싶다. 그럼 이 화자를 표현하는 대상이겠네. 그쵸? 화자를 우리가 표현하는 대상 뭐라고 하니? 화자와 동일시되는 대상. 객관적 상관물 아니야? 모르면 이따가 정리할게요. 알겠죠? 아무튼 찔레는 무엇이다? 화자가 되고 싶은 대상인 것 같아요. 그쵸? 자, 사랑하던 그 사람. 나왔네. 사랑하던 그 사람. 언제야? 시간? 과거. 조금만 더 다가서면 서로 꽃이 되었을 이름까지. 사랑했어요. 지금 그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조금만 더 다가서면 서로 꽃이 되었을 이름이래요. 다가갔어요? 못 다가갔어요? 못 다가갔어요. 그럼 꽃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럼 그리운 가슴은 연결되죠. 누굴 그리워해요? 그래, 그 사람을 그리워했던 것 같아요. 자, 이름 끝까지. 자, 끊고. 오늘은 송이송이 흰 찔레꽃으로 피워놓고, 자, 오늘은 찔레꽃으로 피워놓고, 안 끝났어. 그 다음에 연결. 먼 여행에서 돌아와 이슬을 털 추억을 털며 초록 속에 가만히 서 있고 싶다. 초록 속에 어디 초록이었어? 계절이었지? 이런 계절 속에 난 가만히 가득히 서 있고 싶다. 추억을 털어냈네요. 추억을 터는 게 뭐야? 뭐 추억을 하며 또는 추억을 뭐 이제는 그 뭐 극복하며. 왜? 그전까지는 그리운 가슴이었잖아. 아픈 거였잖아. 사랑했어요. 근데 이별한 것 같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그러면 드러나는 주제 상황. 무슨 상황이야? 대표적인 주제 상황? 이별의 상황이지. 자, 이렇게 우리가 주제에 대한 어떤 개념적 특징,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밖에 주제 정리 안 했잖아.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주면 이게 개념을 작용시키면서 벌써 이거 이별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겠구나. 그치? 근데 이별의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은 슬퍼한대? 아니면 기뻐한대? 아니면 뭐 어떻게 하겠대? 슬퍼하고 있대? 아니, 슬퍼했었던 건 같긴 해. 그치? 근데 그렇다고 막 슬펐다라고 하진 않아. 근데 이별의 상황 속에서 슬픈 감정을 얘기하려는 건 아니야. 그럼 찔레가 의미하는 거는 뭐냐라는 거지. 이 사람 찔레가 되고 싶다라는 거니까. 그럼 이제 이 생각을 읽어줘야 된다. 이제 정서 표현은 끝났어. 정서에 대해서 집착하지 마. 이 사람이 찔레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던진 순간 그럼 이 찔레는 뭘 의미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읽어줘야 된다고. 자, 그대 사랑하는 동안 내게 우는 날이 많았다. 많았다. 많았었다. 앗었다. 자, 엄매하시는 분들 빨리 얘기하세요. 이거 무슨 표현이에요? 형태소에서 자, 앗다, 얻다가 아니라 앗었다, 얻었다 라고 표현할 때 단절된 과거. 그치? 많았다 라고 하는 정도만 되면은 이거는 그냥 많은 거지. 그치? 하나씩 가져가야 돼. 자, 그러니까 이 앗엇이라는 이 표현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 옛날에 슬펐다, 우는 날에 이 사람 옛날에 슬펐구나 라고 생각은 할 수 있어. 왜? 정서잖아. 근데 이 표현을 아는 순간, 문장을 정확하게 아는 순간 지금 그렇다고? 아니라고. 이게 단절된 과거를 나타내주는 형태소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국어 공부 싫었었지? 지금은 단절된 과거예요. 지금은 싫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지금은 어떨 거라고? 대비되지 않을까? 그치? 단절된 과거를 주면서 지금은 달랐을 거라고. 자, 아픔이 출렁거려 늘 말을 잃어갔습니다. 라고 과거 진행형이죠. 또 아픔이 출렁거려서 나 아팠어요, 울었어요. 언제요? 그대 사랑하는 동안이에요. 과거예요. 자, 근데 자, 시상의 전환. 왜? 배경이 바뀌었잖아. 시간적 배경이 바뀌었잖아. 그럼 여기는 뭐라고 처리할래? 과거 회상. 과거 회상한 거잖아. 그 위에는요, 현재잖아, 현재. 그치? 현재 얘기하다가 과거에 그 사람과 사랑했던 얘기하다가 지금은 다시 오늘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그 아픔조차 뭐로 예쁘고 뾰족한 가시로 꽃 속에 매달고. 찔레꽃이 찌르니까 찔레예요. 알겠지? 자꾸만 이 꽃이 찌르네? 찔레. 자, 그 아픔조차 예쁘고 뾰족한 가시로. 예쁜 가시, 뾰족한 가시, 뭔가 느낌이 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꽃 속에 매달고. 어디에 매달렸다고? 야, 봐봐. 이런 아픔을 매단다. 자, 이제 왔네. 드디어 광명고. 자, 이런 거 뭐야? 슬픔을 갑자기 매달 수 있대. 슬픔이 기쁨에게. 추상적 관념을 구체화시키는 거지. 이런 표현들. 자, 슬퍼하지 말고. 슬퍼하는데 안 슬퍼하겠대? 슬픔 금지, 좌절 금지. 꿈결처럼
초록이 흐르는 이 계절에 무성한 사랑으로 서 있고 싶다. 야, 비슷하다. 어디랑 비슷했어? 초록이 흐르는 이 계절에 맨 위에 봐봐요. 초록이 흐르는 이 계절에 찔레로 서 있고 싶다. 초록이 흐르는 이 계절에 찔레로 서 있고 싶다. 밑에 약간의 변주를 통한 뭐 수미상관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약간의 변주라고 봅시다. 일단은 초록이 흐르는 이 계절에 무성한 사랑으로 서 있고 싶다. 위치가 똑같죠. 그럼 이 위치에 들어갈 수 있는 다른 말은 뭐예요? 찔레지. 그럼 찔레의 뜻은 무성한 사랑과 연관되겠네. 그렇지? 그러면 자, 찔레라는 거는 앞에서 뾰족한 가시에 아픔을 꽃 속에 매달아 버렸대요. 그러면 아픔을 느낀다라는 얘기야? 아니란 얘기야? 아니란 얘기야. 아니야. 나 이제 아픔 안 느낄 거야. 지금은 이제 무성한 사랑으로 하고 싶어. 그럼 찔레를 보면서 자신의 어떤 슬픈 감정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극복하고 있어요.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쵸? 그 이게 시의 주제지. 자, 이런 식으로 좀 주제를 여러분들이 빨리 찾아주고 그 사람의 생각을, 우리가 정서에만 너무 집중하잖아? 정서가 많이 팍팍팍 안 드러나면 어떡하려고. 그러니 여러분들한테 꼭 얘기하고 싶은 거는 항상 이런 식으로 대표적인 이별가의 노래를 여러분들이 주제 현실을 좀 갖고 난 다음에 이렇게 현실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지. 누군가를 이별했어요. 옛날에는 이제 고전에서는 이별하니까 막 슬픔의 정서 표현했지? 근데 지금은 봐봐. 현대시에서는 슬픔의 정서를 많이 표현하니? 나 슬퍼 죽겠어. 그 사람 미칠 것 같았어. 이렇게 얘기했니? 그냥 그랬었었다. 뭐 이런 정도잖아. 그래서 많이 정서를 다운시켜요. 정서를 다운시키니까 우리는 시에 있어서 정서를 너무 집중하지 말고 그 사람의 생각을 읽어주는 게 핵심이다. 독해를 하는 데 있어서. 알겠죠? 그러면서 대표적인 주제 유형을 여러분들이 좀 개념화 시켜 놓으면 이 사람 지금 이별의 상황이구나. 그치? 뭐 자연 속에 있구나. 혹은 부정적 현실이구나. 라고 하는 거. 자, 그럴 때, 요런 어휘들이 좀 여러분들을 발목 잡을 수가 있어요. 어떤 어휘들이냐면, 부정적인 어휘들을 우리는 뭐 회의감을 느낀다, 자조한다, 냉소적이다, 뭐 이런 단어들이 있죠. 달관이라는 단어가 뭐 잘 처리 안 되시는 분들도 있죠. 달관하다. 달관이라는 거는 초월하는 거예요. 내가 넘어서는 거예요. 됐죠? 이쪽이에요. 하나씩 가져가야 돼. 그래서 뭐 이런 달관. 그리고 정서가 안 드러나는 표현 중에서 우리 중립일 때가 있어요. 그냥 중립일 때는 관조적이다. 이런 말. 관찰하고 조망한다라는 거. 알겠지? 그리고 연민이라는 감정은 꼭 잘 처리해 주셔야 돼요. 연민은 당연히 불쌍한 거 맞아요. 불쌍하다. 그러나 이 연민은 정서상으로는 불쌍한 건 맞지만 그 대상과의 거리감은 어떻다? 가깝다. 그래서 그 대상과의 거리는 가깝다. 그러니까 연민을 느낀 사람은 우리 MBTI에서 그 F 성향일 거란 말이야. 그럼 그 대상에 대해서 공감하니 안 하니? 그래, 거리감은 가까워. 그러니까 우리가 연민까지 그 감정을 불러일으킨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어떤 큰 주제의식이에요. 3가지밖에 없어요. 이별의 상황, 자연의 상황, 유교적 가치관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하나 더 이제 대표적 주제 유형 여기다가 풍자 비판도 있어요. 그래서 유교적 가치관에서도 당연히 풍자 비판이 연결되겠죠. 그럼 풍자 비판은 시대를 비판할 수 있고요. 어떤 개인을 비판할 수도 있다라는 거. 6월 모의고사에서는 우리가 풍자 비판이 나왔었고, 그리고 이번에 그 9월 모의고사에서는 어떤 자연에 대한 얘기, 고전에서요. 고전 기준으로요. 그렇게 나왔는데 이별가가 좀 비어 있어요. 지금 이별에 대한 노래. 근데 또 유교적 가치관에서 우리가 뭐 풍자 비판만 아니라 효에 대한 얘기는 또 계속 할 수 있죠. 그치?
훈계자손가 이런 것들도 좀 남아있죠 아직은. 그래서 좀 요 이별가 부분 노래와 유교적 가치관 고전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남아있으니 나오지 않을까. 현대시에서는 뭐가 있니? 현대시 이번에 연계됐나? 연계됐었나? 현대시? 뭐가 연계됐더라? 이번에 뭐가 연계됐더라? 현대시? 나 기억이 안 나냐? 응? 뭐라고? 북방에서 맞아. 백석 북방에서. 응, 여기. (6월) 달에는 청산행 기억나? 청산행이 연계되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청산을 가는 어떤 기행문처럼 뭐 자연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그럼 북방에서 얘기했던 건 뭐야? 자신에 대한 성찰 아니야? 부정적 현실, 지금 부정적 상황에 대한 어떤 현실? 그래서 좀 비판에 대한 얘기는 아직 좀 남아있다라는 거. 현대시 관점에서는. 그래서 뭐 이별가가 나오면은, 만약에 여기서 이별가가 나오면 유교적 가치관을 고전해서 낼 수도 있을 거고, 만약에 여기서 이별가가 나오면 풍자 비판을 현대시에서 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 공부하셔라.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 의식을 우리가 좀 유형화 시켜주면 공부하기가 좀 더 수월하고, 독해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좀 더 시간을 빨리빨리 우리가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연습을 하려고 갖고 왔어요. 자, 설일. 갈래복합 10번의 설일이에요.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하는 거야. 시 읽기 전에 우리는 무조건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야. 이거 주제가 뭐지? 자, 주제가 뭐지가 아니야. 주제를 어떻게 찾지? 어떻게 찾아야 돼요? 이 사람의 상황, 배경 속에서 느껴지는 상황이라는 거는 꼭 대상 찾아줘야 돼. 어떤 대상을 보고 어떤 배경 속에서 느껴지는 정서, 태도, 생각, 뭐 행동까지도 봐야 돼요. 안 나오면. 알겠지? 요거를 우리가 잡아주고 가려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오면 다 체크야. 눈으로만 보면 안 돼. 그럴 때 무조건 체크를 하시라고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들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내가 주제차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단 말이야. 추상적 관념이라고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표시해줘야지 그게 실력이 된다고요. 흔들리지 않은 편안한 실력. 자, 제목은 뭐예요? 설일. 모르겠으면 패스. 아는 사람들은 생각. 안다고 쳐볼래? 모른다고 쳐볼래? 모르는 사람 혹시 설일? 아니, 시를 안다는 게 아니라 이 글자. 저 모르겠어요. 빨리 손. 모르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으면 모른 척하고 넘어가게. 오케이, 넘어가자. 자, 가보자. 겨울나무와 바람 하는 순간, 설자, 무슨 설자? 눈설자. 됐네. 그럼 설일은 뭐야? 눈 내리는 날. 아니, 눈 내리는 날. 눈설자라고. 알겠어? 그럼 눈은 내리니? 아직 모르겠네. 눈은 왜 내린다고 했을까? 자, 이제 체크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드릴게요. 1분 정도? 독해하라고요. 체크하면서 상황, 배경, 정서, 태도, 생각을 체크하면서 읽어주세요. 하나 더. 아까 제가 찔레에서 요 얘기를 못했는데 이제 표현법에서 그냥 딱 몰아서 하려고 했는데, 잠깐만요. 요거처럼 제가 여기 뭐뭐하 듣이라는 이런 표현법들 무슨 표현법이니? 비유법 중에서도. 이따 정리하자. 알았다. 응. 알았다. 그럼 봐봐. 여기처럼이라는 요것도 비유법이지. 그럼 일단 비유법이 쓰였잖아. 그럼 비유법은요, 제껴놓고 생각하세요. 자, 겨울나무와 바람대, 머리채 긴 바람들은 투명한 빨래처럼은 여기를 제껴놓고 생각하세요. 등장처럼 같이 얘네들은 사실 다 부사절이에요. 알겠죠? 부사절은 내가 독해할 때도 어떻게 하라고 했어? 일단 가로쳐놓고 제껴놓고 하라고 했지. 그래서 문장을 정확하게 여러분들 읽는 느낌은 독서에서든 문학에서든 똑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볼 것.
시어의 의미를 막 깊게 파악하려고 하지 마. 어떤 대상 바라보고 이 사람이 어떤 정서니 어떤 생각이니. 자, 그리고 이번에 거의 다 읽었죠? 자, 대놓고 여러분들이 작심하고 정서만 생각해 보세요. 정서. 정서. 뭐 긍정이냐 부정이냐 그것만 빨리 생각해 보세요. 정서가 표현된 데가 있나. 요 정도가 좀 정서의 느낌이 조금 더 이게 표현된 것 같기는 해요. 그치? 축연이라고 알고 한 세상도. 혹시 축연이라는 단어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축연. 축하해주는 연회, 잔치. 알겠지? 그렇게 알고 누리자라는 거 말고 여기서도 뭐 기쁘다 슬프다가 안 나오지. 정서가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럼 정서가 안 나오니까 일단 정서는 우리가 못 찾아주긴 했지만 처음에 읽을 때부터 우리가 이게 정서인지 생각인지 태도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잡아보라는 얘기. 자, 첫 번째 연 보니까 겨울 나무와 바람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누구의 생각? 화자의 정서야? 생각이라고. 자, 이거야, 생각. 아, 화자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럼 물어봐야지. 왜? 안 궁금하니? 왜? 난 그렇게, 이렇게 할 거야? 왜? 아, 걸려있대잖아, 아무튼. 그래서, 아, 이거 걸려있다라는 표현이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그냥 바람이 부는 건데 서로 그냥 만난 거, 이렇게 뭐 걸려있는 느낌으로 표현하면서 얘네들이 지금 혼자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구나라는 화자의 생각. 그러니까 갑자기 얘기하지. 혼자는 아니래. 누구도 혼자는 아니래. 라는 누구의 생각? 화자의 생각. 나도 그럼 뭐가 아니래? 혼자가 아니다. 라는, 그치? 되다 아니다는 항상 여러분들 체크해 줘야 된다고요. 그쵸? 나도 혼자는 아니다. 그럼 나 외톨이야? 아니야? 아니야. 하늘 아래 외톨이로 서보는 날도, 나 외톨이인 것 같은 느낌인 날도 뭐 했대? 하늘만은 함께 있어주지 않았었을까? 물어보는 거니? 물음표를 가장한 느낌표이기도 하죠. 그치? 그럼 여기서 드러나는 생각은 뭐야? 나 혼자? 아니라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요 정도 읽었을 때 아까 우리가 자, 대표적인 주제의식 뭐라고 했어요? 두 번째, 현대시에서 대표적인 주제의식. 자연물을 바라보면서 깨달음. 그럼 주제 끝났네. 뭘 바라보면서? 설일, 그냥 설일이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겨울나무, 겨울에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뭐 했어? 혼자가 아니라고 생각함이 주제의식이겠지. 그래서 더 들어가네. 삶은 언제나 은총의 돌층계의 어디쯤이다 라는 화자의 생각. 좋게 생각하고 있지? 은총은 뭐야? 은혜를 내려준다라는 거지. 뭐 신의 섭리인가 봐. 사랑도 매한 그런 섭리의 자갈밭 어디쯤이다. 근데 섭리를 자갈밭이라고 표현을 했어. 또 자갈밭은 좋은 걸까? 왜 자갈밭이라고 했지? 모르겠네.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그래서 낯설게 하기의 기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적진 말로써 풀던 마음 말없이 사귀고요. 얼마나 더 너그러워져서 이 생명을 살아가자라고 주장을 하고죠. 이 사람의 생각이죠. 하고 싶은 말이죠. 황송년 축연이라고 알고 한 세상을 누리자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죠. 여기 뭐 느낌표 이렇게 안 써도 되지만 새해 눈시울이 순수히 얼음꽃 승천한 눈물들이 다시 땅에 떨고 있는 백설을 담고 있다. 백설은 뭐예요? 하얀 눈. 그래, 하얀 눈을 담고 옵니다. 새해에 이런 백설을 담고 옵니다. 아, 새해 눈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어요? 좋게 생각했어요. 오케이? 좋게 생각했어요. 그냥 그 정도로만. 근데 좋게 어떻게 생각했어요? 너그러워지재요. 황소년 축연이라고 알고 살재요. 정신승리하재요. 여러분들 지금 고난인 것 같죠? 고난이 아니에요. 라고 누리세요. 지금 이 시기를. 너무 오바니? 왜냐면 봐봐, 이렇게 사랑도 자갈밭의 어디쯤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 지금 이 시간이 자갈밭인 것 같은 느낌이야. 근데 그것도 사랑도 섭리의 하나의 과정이다 라는 거예요. 이 자갈밭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아. 그치? 근데 자갈밭의 어디쯤이다, 그것도 사랑 중에 하나야. 섭리 중에 하나야. 은총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리 네가 혼자라고 생각해도 하늘만은 도와주니까. 아니, 여러분들 뭐 공부하기 힘들어도
혼자서 공부하는 거 힘들잖아. 그치? 그래도 나는 응원은 해주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이겨내면 돼요. 그죠? 여러분들 그러면 혼자가 아닙니다. 알겠죠? 항상 내 잔소리가 옆에서 들려야 돼요. 공부할 때마다. 아, 선생님이 시 읽을 때 뭐라고 했더라? 뭐 하라고 했었는데? 그럼 혼자가 아닌 게 돼요. 시 읽을 때 뭐 중심을 읽으라고? 상황 속에서 느껴지는 정서와 생각, 태도. 그럼 이 시 독해가 안 되니? 되지. 그럼 설일이라고 하는 거는 얘들아 제목. 아, 눈 내리는 날에 겨울에 무슨 생각했어? 나무와 바람을 생각하면서 혼자가 아니라고 생각했구나. 라는 식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반복을 해주면 이게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또 김남조 시인의 이 표현이 이미지를 너무 많이 줘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미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자,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시의 개념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미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아, 직유, 비교도 한번 해볼까? 여기 비유도 한번 해볼까? 자, 요게 뭐 이런 개념들을 알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자, 여기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찾기 연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비유법 같은 경우는 찾기 연습이 동원돼야 돼요. 그럼 대놓고 찾는 건 뭐예요? 표현이에요. 표현법. 근데 비유법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근데 요새는 너무 쉽게 주니까, 왜? 기억을 주고 니은을 주고 딱 이렇게 밑줄 쳐서 주니까 그렇게 뭐 찾는 연습이 많이 요구되진 않으나 모르지. 그거 빼고 주면 어려우니까. 자, 비유법 된양처럼 같이죠. 뭐뭐인 듯, 뭐뭐인 양, 뭐뭐처럼, 그리고 뭐뭐 같아요. 근데 같이인데 같은, 같다 어떤 걸로 써도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된양처럼 같이, 같이는 이제 이때는 뭐뭐 같다라고 할 때 이제 뭐 부사처럼 쓰이는 거고, 뭐뭐 같은, 뭐뭐 같다 이게 이제 활용이 되는 거고 뒤에서는. 자, 은유는 A는 B. 자, 이다가 생략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다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아요. 알겠지? 심지어는 야, A는을 생략해서 그냥 B다 라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문장을 읽을 때 이런 생각들이 들어야 돼. 여기 직유가 쓰였구나. 딱 읽었을 때. 뭐가 뭐라고 했지? 뭐가 뭐라고 했지? 자, 의인과 화류는 우리가 뭐 고3의 이 수능이나 이런 데서는 뭐 크게 의미는 없지만 사람처럼 표현하는 게 의인인데 뭐가 사람처럼 표현하는 속성이냐면 생각이 드러나야 돼요. 어떤 이성적 생각 또는 정서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의도, 목적 이런 것들. 이성적 생각은 의도, 목적 이런 걸 얘기해요. 어떤 의도를 설정할 수 있는 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이성적 능력이라고 문학에서 생각하거든요. 정서를 갖고 있는 것도 문학에서는요, 사람만이 가능한 거거든요. 왜냐면, 문학이라는 것 자체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시를 떠나서 전체적인 문학을 한번 바라보면, 얘들아, 문학은 뭘 표현하는 거야? 생각과 정서를 뭘로 표현하는 거야? 글로. 그럼 이건 누구의 생각과 누구의 정서야? 그래, 사람의. 그래서 사람의 고유한 걸로 바라봐요, 문학에서는. 그래서 폭이 좁아요. 근데 문법에서는 조금 넓어지죠. 유정명사, 무정명사의 유정명사는 누구도 들어가, 동물도 들어가요. 근데 과학계에서는 더 넓어지죠. 누구도 정서를 갖고 있대요. 과학계에서는 식물도 갖고 있대요. 알겠지? 그러니까 그 각 범위마다 보는 게 좀 작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봐봐. 정서가 없는 대상인 동물에게 정서를 투영하는 순간 뭐가 돼버려? 감정이입이 돼버린다고. 알겠죠? 그래서 결국 이 생각과 정서는 글로 표현하는 건데 하나만 더 해보자. 야, 생각과 정서는 결국 사람이 하는 거지만 어떤 사람이야? 지금 이 표현하는 사람은 화자지, 작가지, 시인이고 소설가고. 그럼 그 사람의 생각은 얘들아 객관적인 것 같아? 주관적인 것 같아? 지극히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문학에서는요, 주관적으로 표현했다라는 말을 쓸까 안 쓸까? 안 써. 기본값이야, 주관적은. 근데 객관적으로 표현했다는 쓸까 안 쓸까? 그건 써요. 왜? 그럼 주관적인 생각을 어떻게 표현하면? 객관적으로 표현하면. 그럼 객관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정서 표현이 조금 적어진다. 또는 거리감을 있게 표현을 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정서를 표현을 좀 덜 해주거나 혹은 객관적으로 그냥 바라보듯이 거리감이 느껴지듯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좀 전에 읽었던 글씨들은 너무나 주관적이죠. 찔레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씩 가져가면 돼.
앞부분은 녹화해놨으니까 올려놓을게. 알겠지? 야, 오늘 1시라고 2시에 맞춰 온 거지? 내 공지가 잘 전달 안 돼서 미안해. 죄송할 게 뭐가 있어. 자, 중의하고 풍유는 여러분들 뭐 많이 안 나오는 거니까 몰라. 중의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되는 거고요. 풍유할 때 풍자는 좀 알아놓으면 좋아요. 바람 풍자거든요. 그럼 바람에 비유했다라는 말이 뭐냐면, 바람이라고 하는 거는 그 시대를 휩쓰는 바람을 좀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시대상을 넣는 거예요. 시대상. 풍자에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시대. 그래서 우리가 풍속이라는 거가, 우리 이제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풍속은 뭐예요? 한복을 입고요. 그렇죠? 뭐 먹니? 우리 추석에는 송편을 먹고요. 이게 우리의 시대의 문화잖아. 그러니까 풍이라는 단어에는 그런 시대에 대한 어떤 문화가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시대의 풍류는 뭐야? 우리 시대의 풍류. 여러분들 뭘 풍류라고 해요? 여러분들 시대에서는 게임하고요. 또 뭐가 있니? 코인 노래방 가고요. 그런 거 아니야? PC방 가고요. 그게 우리의 풍류 아니니? 풍류가 뭔데? 그 시대의 즐거움. 놀유자니까. 근데 조선시대의 풍류, 고전의 풍류는 뭐야? 노래방 가? 노래방을 못 가니까 뭐해? 노래를 부르지. 시를 짓지. 술을 마시지.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풍류는 지금 있으면 안 되니까. 그게 봐봐. 시대상마다 문화들이 다르니까 우리는 그걸 풍이라는 단어라는 거. 이해되니? 야, 풍자는 뭐야, 그러면? 그건 시대에 걸맞춰서 빗대어서. 그 시대에 빗대어서. 그게 풍자야. 알겠지? 대놓고 까면 안 되고, 빗대어서. 자, 대유는. 사실 이거 몰라도 대유. 대신해서 비유하는 거. 알겠지? 그래서 부분이 전체를 대신할 수도 있죠. 뭐가 있을까? 부분이 전체를 대신하는 거. 뭐가 있지? 난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한라에서 백두까지. 자, 한라산에서 백두까지 가면은 이거 우리 한반도 전체의 부분이죠. 오케이. 그래서 부분이 전체를 대신하기도 해요. 또 있어요. 완전히 연관성이 높은 것들. 연관성이 높은 것들 뭐라고 보냐면 요람에서 무담까지. 자, 요람이라는 건 아기 침대. 무덤은요, 죽은 사람들의 침대. 그래서 탄생에서 죽음까지라는 의미로 대신해서 대체가 돼서. 그래서 뒤에 거는 치환되는 관계고, 밑에는 부분에 대한 관계고, 앞에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그럼 뭘 알아야 되나요? 라고 한다면 이건 알아야지. 매, 난, 국, 죽, 송. 사군자 플러스 소나무는, 자, 이거를 우리는 상징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왜? 문화적 관습적 상징이니까요. 근데 얘는 대유라고 해도 괜찮아요. 왜요? 연관성이 있지 않니? 얘들아, 매화 언제 펴? 겨울에 펴요. 겨울에 피는 꽃 봤어? 다 얼어 죽을 때? 그러면 걔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거야? 그런 부정적 현실을 이겨내는 지조, 절개, 연결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어느 정도 문화적 상징성이 반영된 거는 거의 대유를 일으켜요. 근데 강산은, 강산 참 좋다? 진짜 강과 산만 좋은 거야? 뭘로 일으켜? 자연. 이게 대표적인 대유법 중에 하나죠. 그렇죠? 자, 직유와 은유는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무조건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문장 한 문장 읽어낼 때. 알겠죠? 해석의 관점의 얘기는 뭐 크게 내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외제적 관점에서는 꼭 보기를 줘야 됩니다. 그냥 물어볼 수는 없죠. 어떤 작가에 대한 얘기, 시대에 대한 얘기, 그리고 독자에 대한 이야기까지 끌어내려면 보기를 주고 감상을 물어보는 거고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기 문제는 그렇게 감상할 수 있겠군,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고, 작품 안에서 생각하는 거는 뭐예요? 시어의 의미 관계. 그 시어의 의미 관계예요, 관계. 그러니까 시어의 의미에 투영된 함축이 아니라 시어의 의미 관계 정도, 또는 뭐 주제의식, 그리고 뭐 형식적인 표현법, 운율, 뭐 이런 것들이 작품 안에서 물어보는 문제 요소고, 항상 보기를 줄 때는 여러분들한테 작가와 시대를 넣어서 한번 해석해 볼래? 또는 그 문학 기법을, 문학 이론을 한번 생각해 볼래? 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의미가 함축된다고요. 함축이라는 단어 뭐야? 함축, 축약돼서 함자가 뭐냐? 머금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그러면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아까 우리 찔레라는 시 읽었잖아. 찔레. 우리 눈에는 뭐라고 읽혀? 찔레. 근데 마지막 가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줬지. 그 안에는 무슨 의미가 있어서? 무성한 사랑이라는 의미를 함축시켰던 단어예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함축은 우리가 그냥 보이진 않아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그냥 보이지 않는 관점에서 이 이미지에 대한 얘기를 우리는 꼭 같이 해야 돼요. 함축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요 잠깐 쉬었다가 우리가 이미지를 할 텐데 요것만 적어놓자. 자, 이미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낄 때는 무슨 이미지? 감각, 이미지. 야, 이미지는 우리가 딱 이런 뭐 감각뿐만 아니라 좋은 느낌, 안 좋은 느낌 뭐 그런 것들도 다 이미지예요. 마음속에 떠오르는 느낌이니까. 그러니까 항상 내가 떠오르는 느낌 정도로만 잡아주라고 했잖아. 얘 좋아, 싫어? 떠오르잖아. 안 떠오르니? 얘 좋대, 싫대? 얘 슬프대, 안 슬프대? 더 이상 안 슬프대. 그냥 그게 이미지라고. 근데 막 거기에서 막 우리는 막 더 구체적으로 들려가려니까 막 말이 안 나오지. 그냥 좋다, 싫다 해서 끝나면 돼, 처음에는. 영원히 그렇게 좋다, 싫다 해서 끝나면 안 되지만, 처음에는 한 발자국 들어갈 때는. 그치? 그러니까 너무 독해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고, 자, 긍정적 이미지도 있고요, 좋대. 부정적 이미지, 싫대. 상승의 이미지, 하강의 이미지. 동적은요, 막 움직이는 거. 정적은요, 멈춰 있는 거예요. 하나 빠졌어요. 생성의 이미지와 소멸의 이미지까지도 좀 연결. 그러면 자 1, 2, 3, 4, 5, 6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자 우리 이미지, 우리 감각, 우리 몸에 몇 가지 감각이 있어요? 5가지죠. 근데 문학에서는요, 공감각, 물론 이제 6가지에서 더 나아가서 7가지 복합적 감각이라고 하는데, 그건 이따가 참고를 해서 한번 적을 테요. 자, 그러면 이미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미지 뭘까? 내가 누누이 강조하는 거 시각적 이미지예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거. 청각이지. 야, 오죽 중요하면 우리가 맨날 자료 보일 때 시청각 자료를 보여준다고 하냐. 촉각 자료를 보여준대? 미각 자료를 보여준대? 아니야. 그럼 3번, 4번, 5번은요, 그냥 다 동메달 주세요. 다 똑같아요. 뭐가 있을까? 순서 관계없이 써. 뭐 촉각이든, 후각이든, 미각이든. 뭐 얘네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냥 끝이야. 촉각, 후각, 미각은 끝이야. 있는 것만 알면 돼. 알겠지? 내가 그 코로나 유행할 때 나도 코로나 걸려갖고 그때 한동안 내가 후각이랑 미각 잃었었던 거 얘기했었나? 한 2달, 3달 정도? 그러니까 더 느껴지더라고. 후각하고 미각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때 너무 좋았어. 우리 딸이 기저귀를 갈아주는데 똥냄새가 안 나니까. 너무 오히려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그때 살짝 살도 빠졌어요. 맛이 안 느껴지니까. 아무튼 그래서 아무튼 촉각, 후각, 미각은 별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시각, 청각은 무조건 인지하셔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주의할 점을 이따가 설명할게요.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